좋습니다.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죠? 예,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배우라고 합니다. 사실 그 충청도 쪽은 기본소득 운동 공부와 관련 행사와 관련 처음 오는 곳인데요. 당진을 제가 그 제안받았을 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사실 제가 좀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오해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장 어려운 곳을 좀 이제 가능하면 먼저 좀 이제 제 시간과 에너지를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상도 안동 뭐 MBC 라디오 같은 경우 제가 한 3년째 제가 한 이유도 그런 걸 듣고 있는데, 충청도가 굉장히 좀 양반 지역이라 해가지고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국에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고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부여 같은 경우 보니까는 이미 소부적인 기본소득 사업을 이제 수년간 계획을 보고 있고, 기본소득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한번 경험을 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까 그 창립 선언문에 보니까는 기본소득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들 이해하고 계시는 걸 해서 제가 괜히 올 필요가 없었는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러니까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좀 참고 자료로 좀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시면은 자료를 좀 삼아 주십사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은 지금 이제 청년이 아픈 사회에 희망이 없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회개혁과 기본권 이렇게 부제목으로 달려 있는데요. 청년이 아픈 사회, 우리나라 청년이 아픈 사회죠. 굉장히 아파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만 아파하는 건 아니지만은 청년이 아파하는 나라는 그 나라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위상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비드19 재난을 맞이하면서 일부 식자층들이 이런 표현을 썼죠. A씨는 B씨와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A씨라는 것은 이제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식자층의 대부분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의 사고방식으로를 되게 여전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저는 경제학자이자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부다 보니까는 경제학을 가지고 예를 들면요, 경제 현상 가지고 예를 들면요,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률이나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근데 1월 달에 올해 전망치를 내놓고 바로 3월 달부터 수정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3개월도 채 그 전망치가 유효하지 않은 전망치를 그러니까 발표할 정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상이 변화한 것을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최고였던 간에 전망 기관인 한국은행이나 혹은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부르죠. 이런 데 있는 전문가들이 세상 변화를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우리가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거라든가, 지난주에 우리가 또 소식이 들려온 유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그러니까 선진국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승격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하나의 관련성은 뭐냐면 K-방역인 겁니다. K-방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제적인 내용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변화하고 있고 근데 저는 K 방역이라는 것은요 사실 놀라운 성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 보게 되면은 특히 3월 말부터 4월 달, 5월 달에 보게 되면요. 미국하고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나라들이요. 만만한 나라들 아닙니다. 근대 산업문명을 만든 나라들입니다.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서유럽 많은 국가들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완전히 코로나에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엄청난 희생을 만들어내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 우리가 지난해 2월 달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신천지발, 대구발 우리가 이렇게 터졌을 때 그걸 한번 이겨내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내부에 있다 보니까 그냥 참 국민들의 애쓴 결과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단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추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통제가 되는 겁니다. 통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개방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성장률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성장률 그게 수치가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까 별로 체감을 못하실 텐데요. 대단한 겁니다. 선진 국가들은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 때 마이너스 2자릿수로 떨어졌었어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마이너스 6%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지난해 2분기에 14%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4%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1%도 안 되는 걸로 방어를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K-방역이거든요. 근데 K-방역은 사실 이러한 성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저는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히 저는 촛불 시민들의 헌신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방역을 성공하려면요. 제가 내일 민주당 재난지원금 때문에 마지막 방역을 좀 틀으려고 저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80%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자충수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기재부가 욕들을 겁니다. 이거 선별하는데 그 속에서 그 불공정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이 쏟아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기재부가 자충수를 두는 하나의 저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터지냐면요. 기재부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좋은 말로 표현하면 목리를 부리는 것이지만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과잉된 이념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선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는 이것을 선별이라는 걸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렇게 무리를 두고 있는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해 내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전국민 지원하고 선별은 그러니까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전국민은 뭐냐면 또 그다음에 전국민이 지원이 우수한 결과를 굉장히 경제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요. 가계소득 증가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가라든가 소득 제공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월등하게 나왔어요. 수치가 다 증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기재부한테 제가 제시하는 통계 수치가 잘못돼서 반박을 좀 해달라. 반박을 안 할 거면 좀 제대로 정책을 좀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얘기까지 여러 번 했었습니다. 반박 한마디 없고요. 그냥 무대포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무대포로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재부가 가는 것은 그 이념적인 게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독점권을 그러니까 사수하기 위해서. 이 재정의 독점권은 기재부의 재정의 독점권은요. 검찰의 기소 독점권하고 보다도 전혀 못한 게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권력입니다. 대단한 권력이에요. 제가 최경영 TV에서 기재부에 대해서 제가 모피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를 이해를 하게 되면 기재부가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 내정은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 국민들이 모르고 있죠.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어요. 검찰은 뭐 수사 기소권만 장악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돈과 관련된 걸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은 기재부에 그러니까 소위 모피아들이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는 그 재정 독점권을 그러니까 이게 허물어질까봐 지금 이렇게들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요. 이 전국민 지원하고 선별 지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K 방역이라는 결과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가 한번 복기를 잠깐 해보세요. 간단하게. 방역이라는 것은 코로나 방역의 승부수는 뭐였었냐면요. 제가 지난해 1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1월 한 그때 음력설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때 제가 음력설 지나자마자 월요일 날 연휴 끝나고 나서 방송 나가가지고 제가 추경 편성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2년 전에 일본에 대해서 경제 투자할 때도 제가 굉장히 과감한 얘기를 했지만은 작년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도 제가 추경 편성해야 될 거다 했어요. 당시 사회자가 뭐냐면 교수님 지금 1월 달인데 그리고 지금 뭐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뭐 무슨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면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특징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쉽게 감염이 되고 감염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활동을 이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는 생태계입니다. 경제는 생태계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생산, 소비, 유통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활동이 이축되게 되게 되면 이게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어쨌든 간에 방역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냐면 확산을 최소화시켜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감염이 확산되는 걸 최소화시켜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감염이 확산되는 걸 최소화하려다 보니까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니까는 경제활동을 제한을 한 겁니다. 제한을 요구를 한 거예요. 희생을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경제적인 손실에 경제적인 피해를 받죠.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선별지원금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요구했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냐면은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또 뭡니까? 일반 사람들도 같이 협조가 돼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좀 마스크도 써야 되고 모임도 자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방역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의료기술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왜 그렇게 속수무책 당했겠어요? 이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1등 공신입니다. K방역은. 그러면 그 전 국민들이 그런 협조 속에서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를 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은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또 어쨌든 간에 헌신도 했고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그 1년 반 지나면서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위로가 바로 뭐냐? 이게 전국민 지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재난 위로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원익을 얘기를 했어요. 연초에요. 국민 위로금을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표현했었어요. 이게 위로금 내지는 보상인 겁니다. 국민들의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이건 선별하고 틀린 거죠. 선별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특정 집단들에게 희생을 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한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하나의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손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국민 지원은 뭐냐면 동시에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손실을 우리가 충분히 못 해줬잖아요. 못 해주고 재정 뭐 이런 타령하면서요, 그렇죠? 못 해주는데 이 전국민 지원을 통해 전국민 지원이라는 것은 동시에 뭐냐면은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그러니까 보완도 해주는 그러니까 지원도 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지만 전국민 작년에 소멸성 지원화표를 주면서 그게 최종 귀착지가 어떤 것 같습니까? 소상공인 주머니를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비용 측면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비용 측면이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반면에 매출 감소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전 국민한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주니까는 그게 매출 감소를 보상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 지원은 또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선별 지원이었던 거예요. 다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그럼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K 방역이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난 우리가 유무형의 이득이 엄청납니다. 일단 유형적인 것만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지난해 성장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 GDP로 볼 때요. 실질 GDP 성장을 볼 때 마이너스 5.3%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GDP로 해서 돈으로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122조 2천억 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이익을 만들었는데 기여를 한 거예요. 지난해 경제 성장은요. 전적으로 이거는 경제 정책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방역의 결과입니다. K 방역의 결과예요. 네?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한 122조 이상을 이익에 기여를 한 거예요. 122조 이상을 기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국민한테 줘봤자 30만 원씩 줘봤자 한 15조면 되는 거예요. 122조 전체가 돈 벌게 해줬는데 국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15조 쓰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기재부가 지금 돈 쓰는 거 있잖아요. 뭘 가지고 쓰는 겁니까요? 초과세수로 가지고 이번엔 국채 발행 하나도 안 합니다. 국채 발행 하나도 안 해요.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만 해도 한 33조가 더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말까지가 되면 40조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그렇게 더 걷었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국민들이 쓸 돈을 그만큼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에 피해 입히는 것이요.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거두게 되면은 가게는 그만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도 그만큼 어쨌든 간에 돈 쓸 여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기재부가 이거 저기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33조씩 그러니까는 초과세수가 생긴 것은 경제 성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힌 거예요. 이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이 돈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생색내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보통 적반하장입니다. 기재부가요. 제가 내일 민주당 거기서 저기서 말씀을 드릴 얘기지만요. 지금 내일 기재부 차관 앞에서는 제가 따질 건데. 근데 하여간 그런 점에서 지금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K 방역을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한 결과로 K 방역을 만들어냈죠. 이 K 방역의 결과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문명사적인 사건이에요. 미국과 선진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이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고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라는 요구가 나온 겁니다. 파트너라는 것은 우리 이 말로 하면 부부, 우촌 관계랑 똑같은 말입니다. 어원의 뜻을 보게 됩니다. 상대가 없으면 나도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관계를 파트너라고 합니다. 어원을 보게 됩니다. 파트너의 어원을 보게 되면요. 파트너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G7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K방역인 거예요. 근데 K방역은 누가 만드는 거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되게 자부심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제가 채널TV에서 종종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산은 촛불 시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괜히 제가 무슨 이렇게 사기 진작청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학문적으로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촛불 시민들이 이런 K 방역을 만들어냈느냐? 촛불 시민들이요. 이게 그러니까 방역에 성공하려면은 개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자율성이 발휘가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초창기에 유럽에서 서구인들이 왜 방역에 실패했냐면요. 마스크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가 굉장히 그나마 이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가장 차선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기 불편하다고 협조를 안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 막 저항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쪽은 왜 그러냐면요. 자율이 굉장히 발달이 안 됐습니다. 자유하고 자유 틀린 거잖아요. 자유는 뭐냐면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두의 자유라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요. 지금 뭐냐면은 모두가 자유롭기 전에는 어느 개인도 어느 한 국가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코로나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코로나는 뭐냐면 전 세계가 다 해결돼야지만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어느 한 국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게 계속 또 확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델타 변이가 인도에서 나온 게 전 세계를 지금 이걸 다 지배적으로 지금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100개 국가로 지금 확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가 인류 사회가 동시에 다 해결돼야지만 끝나는 게임입니다.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저걸 던진 거예요.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한국이 작년에 그렇게 굉장히 모든 국가들이 막 속수무을 채워 당하는 미국은 지난해 연준에서 미국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연준이 찍어낸 돈이 한 4조 달러 했었는데요. 지금 8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2배로 그렇게 증가했어요. 돈을 그렇게 찍어내도 그러니까 못 막은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있어도 그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뭐라고 했냐,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자기 갈등에 떨어진 불을 그냥 끄기에 급급하고 막 그랬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이 국제적 연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취약국가한테 지원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이 대한민국의 매력도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이 백신 문제를, 지금 전 세계는 여전히 뭐냐면 코로나로부터 탈출이 제1의 과제입니다. 제1의 과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길을 제시해야지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국가만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는 데 급급해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연대를 하고 협력을 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글로벌 백신 파트너가 되자. 바이든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와서 그러니까는 백신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 세계 한치 힘을 합해서 백신을 공급하자 같이. 여기에 그러니까 그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 엘리트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정확하게 캐치하라고 하실 건데. 하여간 그런 점에서요. 이번에 웅쿠타트에서 유엔에서도 선진국으로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웅쿠타트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 뉴스공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웅쿠타트는 기본적으로 개도국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만드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유엔사적 기구예요. 한국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개도국에 있다가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어요. 개도국이.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의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협조가 잘 안 됐어요.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개도국에 있다 선진국으로 가니까 개도국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가서 조종자 역할을 좀 해달라. 이거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한국한테.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 변화가 코로나 K방역 전과 후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우리가 수출액이 가장 최고였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거의 한 60%를 반도체가 끌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뭐냐면 반도체가 끌어올리는 거는 16%는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일제 상품, 일본 전자제품, 뭐다음에 우리가 독일의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이 만드는 기적이에요.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엄청난 유형과 무형의 이익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그 만들어내는 데는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릴 거 없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는 마스크 안 썼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80%만 주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재정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요. 철학의 빈곤 문제인 겁니다.
코로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재부 친구들이. 좋게 해석해드려요.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인 이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내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여전히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 유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대통령만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었을 뿐이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실제로 그 이유가요. 87년도 우리가 6월 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만 얻어냈을 뿐이지 검찰 개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언론 개혁 한 적이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다 거기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기재부의 재정 독점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럼 그대로 그냥 온전해 왔던 거예요. 지난 한 30년 동안 이렇게 온전해 왔던 거예요. 그냥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그 제도와 시스템들이요. 그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특권층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특권을 재생산시켜 왔던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관측과 특권 없는 세상이라는 걸 내쳤을 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느꼈던 것은 그거를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못했었지만은 실생활 속에서 공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다 노출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노출됐잖아요. 네? 저는 윤석열을 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실 대부분 판결,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저기서 권력형 적이 없다. 이거는 이게 나와버렸어. 윤석열은 가볍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지만요. 사회적으로 평가한다면은 정치적인 내란범입니다. 검찰 구태타 한 거잖아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러니까 완전히 저기 한 거잖아요. 방해한 거잖아요. 이거 구태타입니다. 구태타예요. 정치적인 내란범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죠?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만천하에 드러나고 언론이 하는 거 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기재부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피아들이 저기 다 지금 저기 커밍아웃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20세기와 다른 새로운 선진국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만 가게 되면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이러한 생각은 적폐라는 걸 저는 알고 그냥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집을 살다 보면요, 수십 년 쓰다 보면은 한 10년만 넘게 쓰다 보면은 상수도 이런 파이프 같은 경우도 녹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리하잖아요. 그게 더 쓰게 되면은 한 30년, 40년 쓰다 보면은 이제 수리 비용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일 때가 있죠. 그때는 뭐냐면 건집을 부수고 새 집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이 그런 국면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압축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 청년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게 바로 뭡니까? 대한민국은 헬 조선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청년들이 여기 제가 얘기하는 수치 통계를 알아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은 살면서 피부적으로 느낀 거예요. 오래전부터요. 근데 통계적으로 저희 경제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전체 가계를 10등분을 나눴을 때 1분이라는 것은 소득이 하위 10%인 경우고 10분위는 그러니까 상위 10%인 경우입니다. 소득이요.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요. 근데 부모가 하위 10%일 때 자녀가 하위 10%로 살 확률이 박근혜 출범하던 2013년에 87.1%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90%가 넘었을 거예요. 저기 상위 10%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상위 10%면 자녀도 상위 10%로 살 확률이 한 90% 된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사실상 대물림되는 거죠. 상하이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조선 금수저국수 얘기한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요. 경제적인 이런 통계 수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 전에요.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표현을 느끼는 겁니다. 네? 느끼는 것이 확인된 것 뿐입니다. 확인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 찬스가 그렇게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네? 부모 찬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명박이 만든 교육 시스템에 거기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 그냥 맞춰서 자기 자녀를 그 대학에 보내보는 거잖아요. 그 합법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많은 부분에 불공정이 아주 구조화되어 있죠. 불공정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이 그러니까 말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청년들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왜 그러냐면요. 이 부모 찬스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지금 더 하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갖고 있으면 한 30억, 20, 30억 된다. 그 부모 만나면 자기 처음 출발부터 30억 자산가로 시작하는 젊은 청년하고 예? 아니면 전세살이 하는 부모 만나가지고 그냥 아무 자산 없이 출발하는 청년하고 어떻게 이게 이걸 가지고 이 후자인 청년한테 너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요? 네?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저희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 모아가지고 집도 살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했지만 지금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월급 모아가지고 아파트 저기 서울에 아파트 산다는 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한탕주의로 가죠. 한탕주의로 가는 게 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끌을 한다느니 뭐 부동산과 주식 영끌을 한다느니 아니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간다느니 하는 게 저게 저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청년들의 희망이 없으면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요, 미래라는 게 무슨 먼 미래가 아니라 한 20년을 보려면 그 나라의 20대를 보면 보인다 해요. 20대가 얼마나 희망을 갖고 진취적으로 사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20년 후에 20년 후가 굉장히 미래가 밝을 것이고 그런 사회는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저렇게 한탕주의로 가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나라 미래도 없는 거죠. 그들이 40대가 됐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자,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옆에 나라는 일본의 20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저게 참 서글픈 표현인데 득도 도를 터득한 세대다. 그러니까 아무런 적이 없는 거예요. 꿈도 없고 욕망도 없고. 왜 그러냐면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변화가 없는 사회예요. 변화가 없다 보니까는 자기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적응을 하려고 해요. 현실에. 그게 바로 득도로 나타난 거예요. 득도예요. 네? 일본 젊은이들은요, 조사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39세 미만, 35세 미만 대상을 하게 되면요, 한 45% 안팎이 섹스 경험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왜 남자들한테 왜 연애 안 하냐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데이트 비용이 부담스럽고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남자들이 야망도 없고 좀 남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겠다 했는데 쉽게 찌질해 보인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도 그냥 혼자서 그냥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런 게 우리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저렇게 된 거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표준적인 평균 청년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는 지방에 가면 산업단지 있잖아요. 공단 있잖아요. 산업단지 제조업체에 근무를 하는 28살의 남성이고 대졸자고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은 한 달에 수입은 한 280에서 340. 정말 특근이나 잔업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가고 그러니까 토요일도 격주로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이 직장에 대해서 만족을 하냐 물어봤더니 전혀 만족을 못한다. 이런 데는 근데 왜 여기에 머물러 있냐니까 다른 데 가봤자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청년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떠난다고 해서 무슨 대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걸 탈출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이런 게 있는 거죠. 현장에서. 그런 것만 해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일본의 사투리 세대보다 나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꿈틀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아직 이게 있으니까요. 자, 넘겨봐 주시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대한 청년의 모습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요. 넘겨봐 주실래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요. 지금 경제 생태계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이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주로 그러니까는 50대, 60대는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50대, 60대는요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제조업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에 살았던 세대들이에요. 그 이전 세대들은 농업에 익숙했듯이요. 네? 근데 지금 뭐냐면 제조업은 완전히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중요성이 약해졌다는 게 아니라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어요.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과거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농업이 그렇듯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해요. 아이디어가. 미국의 여러분들 미국의 주가로 상위 10대 기업 하게 되면요. 상위 10대 기업 하게 되면 전 세계의 상위 10대 기업입니다. 10대 기업인데 지금 1위가 뭐냐면 기업 가치가 1위인 게 애플이라는 기업이죠. 애플이 여러분들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2조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2조 3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GDP가 1조 6천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 규모 10위인 나라예요. 한 기업이 우리가 1조 6천 달러니까는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 쭉 올라가다 보면요. 이태리가 한 1조 8천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조 달러 밑에가 G7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란 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정도예요. 영국도 조만간 추월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 개 기업의 가치가 조만간 있어서 보면 대부분 나라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경제 규모가 큰 이런 지금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애플은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이 상위 10대 기업의 9개가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인데 이들 기업들은 저 데이터하고 아이디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기업들이에요. 저 기업들이 되게 언제 생겼습니까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들 세대를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MZ 세대라고 해가지고요. M이 밀레니얼, Z는 그냥 XYZ 할 때 Z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20대, 30대죠. 20대, 30대가 소위 말해서 이 디지털 기술에 저희 세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제 친구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인재니까 저는 서울 토백인데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다니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방에 올라온 친구가 뭐냐면은 어느 날 보냐면 아버지가 올라왔어요. 주말에 아버지 저 경상도 어디에 농사짓는데 올라왔는데 너 공부 이렇게 안 할 거면 내려서 농사를 지라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농사 짓기 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 내려가게 되면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그냥 이 인별을 그냥 날라가지고 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싫은 거니까요. 저희 세대는 농사 짓는 거 싫어했거든요. 기본적으로요. 그때 뭘 좋아했느냐? 막 우리가 세계 무슨 통상하는 거 이런 것들, 네?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통상 무역 이런 관여하는 거 이런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들 제조업 가기 싫어한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지금 이 세대들은 지금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고요. 지금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는 시절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인터넷이 등장한 거를 어느 선생님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런 세상을 봤을 때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한테는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들에 맞춰서 지금 경제 생태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데이터하고 아이디어가 과거에는 보니까 노동력, 자본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이 경제 생태계에 변화해야 되니까 우리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을 해야 되고 저걸 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연령층이 누구냐? 청년이에요. 물론 청년으로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들이니까요. 그렇죠? 저 세대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를 발휘를 하게 하고, 예? 저 세대들이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발휘하려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만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기 싫은 일 하는 사람한테는 아이디어는 안 나와요. 아이디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어떻습니까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아르바이트 한 서너 개 해야지만이 한 달 생계비를 그나마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죠. 많은 젊은이들. 그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치이다 보니까는 그걸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아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이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저는 경제정책적으로 이것만한 대안을 이걸 대안을 비판하려면 제가 볼 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99.999%는요. 이걸 모르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이걸 주장했었을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뒤늦게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딴지 걸고 싶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저기 비판하는 건데 모르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가 볼 때 모르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좀 알고나 비판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고 비판을 해요.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이 청년들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자,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만 아이디어가 활성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변할 수 있습니까? 네? 청년들이 그냥 저임금 아르바이트만 그냥 치여가지고 맨날 하루하루 그렇게만 버티며 산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냐고요. 그걸 기대하는 건 사실 자체가 몽상입니다. 몽상이에요. 국민들이, 청년들이 자기가 관심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좀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지만이 그 사회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회 지금 속도로 가게 되면요. 조만간에 성장률 0%대에 진입합니다. 성장률이라는 것은요. 평균 소득의 증가율입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구성원들 중에서 소득을 보게 되면요. 평균 이하가 더 많습니다. 지금 뭐냐면 한 50% 이상은 소득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조만간 거예요. 그럼 양극화는 그냥 초양극화가 진행된다는 얘기죠. 네. 재밌습니다. 네. 그 토대는 이 나라에서 제가 좀- 만들어야죠. 예, 제가 좀 마저 해야 되는데 끝나고 좀.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청년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청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지자체들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문제 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요. 올해부터 제가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이재명 지사보다 성남시장한테 더 먼저 제가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서베이하다 보니까 제가 느껴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조사하다 보니까는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뭐 많은 학생들은 자기 적성과 관계없이 그냥 점수 맞춰서 가는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대학 같은 데는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 저희 세대 때는 대학 나오면 대충 그렇게 취업이 됐었어요. 서울 수도권 대학 나오면. 네? 경기가 침체기예요. 근데 나와서 취업이 안 돼요. 정부도 그러니까 그걸 공공 부분에 흡수해주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뒤늦게 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은 아르바이트에 치여가지고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좀 시간을 좀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좀 집중할 시간이 필요한데 자기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에 치여가지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자기가 일정 시간을 좀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좀 자기가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아르바이트에서 한 4개 하던 사람이 한두 개 줄여주게 되면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한두 개 줄어드는 만큼이요. 예? 그럼 그걸 지원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래서 만약에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간에 그 청년한테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한 여성분은 29살인데 제가 이제 인터뷰한 사람 중에 그게 10년 넘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5년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만 지원해주게 되면 자기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100만 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걸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기본소득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소득은요, 우리가 처음에 가신 분들이 기본소득을 소개를 하면서 그 5가지 요건들 있잖아요. 모두에게 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현금으로 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든 간에 어느 선진국이라도 하더라도요. 그 국민들이 필요한 최저 생계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나라는 없어요. 스위스가 여러분들 한 300만 원 했다가 부결된 이유가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재원 마련하는 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단 뭐냐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주는 차원. 아까 청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한두 개 줄여주는 것을 줄여줘야지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해서 자기가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 지원이 아르바이트 한두 개 줄여주는 게 바로 기본소득의 의미입니다. 그 줄이게 되면 그만큼 자기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냥 방치하게 되고 자기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현실적으로. 이게 기본소득으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워낙 수입이 적은 데다가 이 임대료입니다. 주거비용이. 더구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거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경기도 기본주택 같은 경우 청년들을 제가 조사해보면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증금이니까 서울 변두리보다 3분의 1뿐이 안 돼요. 경기도 주변에. 그리고 임대료도 그러니까는 한 2분의 1, 3분의 1뿐이 안 되고 3분의 1 이하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근데 공급이 너무 적은 거죠.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기재부는요. 공공임대주택 하는 거 싫어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임대 사업은 민간에다 맡겨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게 되면요. 민간 건설업자가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공급할 물량이 줄어드니까요. 또 뭐냐면은 부동산과 주택은 기본적으로 금융과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주택 거래는 금융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돼요.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요. 이 금융의 이하와 관련돼 있습니다. 건설적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피아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방어해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시청자 그러다 보니 그리고 기본 금융은 뭐냐면요. 기본 금융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게 뭡니까요? 대부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1,000만 원 정도를 한 10년 동안 이자만 내고 쓱쓱이 하게 해주자 이거예요. 그럼 지금 근데 쓰는데 뭐냐면 이게 사실 쓸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개 우리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들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이용 못하잖아요. 그 자기 탓으로 돌리시죠 대부분 국민들이. 아닙니다. 은행법에 보게 되면요. 은행은 엄청나게 특혜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가업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은행은요. 은행법 1조에 보게 되면요.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잘 그러니까 순환시켜서 중개를 해주라는 게 은행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만 하게 하는 게 저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신용등급 1등급자 기준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금리 뭐 이런 개념을 어쨌든 간에 쉽게 얘기하면 신용등급 1등급자가 그러니까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요. 가장 낮은 금리죠. 신용대출 기준으로 되면요. 그게 대개 보게 되면 한 3% 안팎이 되는데요. 3%를 가정을 해보세요. 1,000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렇게 빌리게 되면 뭐냐면요. 1년에 이자가 30만 원이잖아요. 3%는. 1년에 이자 3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25,000원입니다. 이자가. 부담 없잖아요. 25,000원 정도 갚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 그거를 이자 갚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별 문제 없어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1,000만 원이면요. 이게 어떤 의미가 갖냐면은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이라는 것은요. 5명이 모이면 5천만 원입니다. 창업적으로 아주 그냥 충분하다 할 수는 없어도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할 때요. 그 이하를 가지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새로운 시도를 할 동안에 소득을 좀 일부를 보존을 받고 네? 새로운 그러니까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러니까 지원을 주는 게 기본소득이고요.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 전개시킬 때 그걸 금융적인 지원이 기본금융인 거고 그 다음에 생계비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을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주택인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시대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핵심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 새로운 길을 위해 가지고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길을 제시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번에 80% 준다고 하면서도 소멸성 얘기는 일치 안 꺼내거든요. 지역 앞에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자기들 저거 갖고 왔는데 기본소득은요. 여기 쪽에 이제 넘겨봐 주시고요. 예. 넘겨봐 주세요. 이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꽤 많죠.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기본소득이 이게 기재부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아킬레스를 건드리는 거예요. 기재부의 재정 독점권. 기본소득도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 어디서 나오겠어요? 세금이죠. 세금인데 기본소득형 조세는요. 조세에서 혁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 인재니까 저희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복지국가론자들이 우리 뭐 여러분들 들어보시겠지만 저 저희 때 이사님 있었거든요. 저 개인을 잘한다는 감사합니다. 네,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복지국가 후퇴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 기본소득 우리가 그래서 복지를 그동안에 복지가 선진국가에서 후퇴하기 시작한 게 70대 후반부터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왜 후퇴하기 시작하냐면요. 복지를 강화하려면 정부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를 강화하려면요. 예? 복지를 강화하려면 돈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돈을 많이 정부가 걷으면요.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는 세금은 누가 많이 냅니까? 부자들이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냐면은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부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부자들의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는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은 신자유주의 논리가 바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리인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대표적인 게 뭐냐?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정부가 돈 쓰는 씀씀이를 줄이라 이거예요. 씀씀이 줄이면 세금도 적게 많이 걷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세금도 그러니까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세금을 줄이면 누가 혜택 보느냐? 누가 부담이 줄어드냐? 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부자들이 그만큼 혜택이 증가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것 때문에 부자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소위 말해서 선별복지가 굉장히 효율적인 이런 논리를 경제학자들도 동원하고 언론도 동원해가지고 계속 주입시킨 거예요. 선별이라는 것은요 말이 굉장히 이게 결국 담론 싸움이기 때문에 포장을 잘하죠. 선별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한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리잖아요.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지원해요. 소위 재정 지출을 최소화시키자는 논리가 선별복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어느 나라 국민들이나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증세를 좋아하는 사회 없어요. 더군다나 뭐냐면은 80년대 이후부터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서요. 중산층들이 세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증가하다 보니까는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걸 중산층이라는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조세 저항인 거예요. 복지 강화가 왜 안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명박 박근혜 때 왜 더 안 됐어요? 정세균이나 이낙연 총리할 때 왜 그걸 더 못했냐고요. 증세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증세 쉽지가 않아요. 복지 강화하려면 증세를 해야 돼요. 근데 중산층이나 부자들한테 너희들은 그러니까는 혜택은 없는데 세금만 더 내라 하면 안 합니다. 반대해요. 대부분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본소득형 조세는 굉장히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신뢰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불평등이 심한 게 지금 토지 불평등입니다. 토지 불평등은 지금 아주 그냥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아주 있어요.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국토의 30%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해요. 하위 40%는 땅 한 평 없고요. 아주 그냥 조선시대 말보다 더 지금 심합니다. 토지 불평등이요. 그래서 제가 종부세를 폐지하고, 종부세가 지방세잖아요. 폐지하고, 자,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2019년 기준으로 비생산 토지 자산이 8,760조 원입니다. 여기다가 한 평균 한 0.5% 세금, 물론 이제 실행할 때는 유지세를 적용해야 되겠지만 평균 0.5%를 매기게 되면요 43조 8천억 원이 세금이 거칠 수가 있어요. 종부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에다 돌려줘야 되니까는
지난해 3조 3천억 원이 걸렸어요. 종부세가요. 그거 돌려주게 되면 40조 남아요. 40조 이상이. 저걸 전 국민 5천만 명한테 나눠주게 되면 1인당 한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저 80만 원을 1년에 2번, 설 명절 때 한 번, 추석 명절 때 한 번 40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자 이거예요. 전 국민한테 1인당 40만 원씩을요. 네? 주자 이거예요. 네? 저거 예를 들면 1년에 2번 주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줘도 돼요. 40만 원 우리 작년에 우리가 써봤지만 4인 가구로 한 100만 원 받았었는데 40만 원이면 굉장히 그 들어올 때 굉장히 여유 생깁니다. 명절 지내는 데는 그렇죠? 자, 이걸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토지를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으로 구성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100명한테 세금을 한 10,000을 거둘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수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 40%는 토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100명을 가지고 10,000을 세금 거두니까는 1인당 100씩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게 되면요. 그렇죠? n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럼 저 세금을 기본소득형 조세는 뭐냐면요. 세금을 거둔 다음에 10,000을 거둔 다음에 바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국민한테, 전 국민한테요. 이게 기본소득형 조세하고 기본조세하고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재부가 배분을 하죠. 기재부가 이거 가지고 엄청난 권한 행사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 같은 정부 조직이라도요. 그 사업비를 안 줘가지고 동동동동 불러요.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을 안 해줘가지고요. 이 돈짜리를 훔쳐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기본소득형 조세는요. 세금을 걷자마자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기재부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들 권한이 없어지니까. 자, 그럼 하위 40%는요. 세금 하나도 안 내죠.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100이 들어오는 거예요. 1인당이. 당연히 찬성하죠. 내는 세금도 없는데 100이라는 돈을 준대요. 그 다음은 땅이 조금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50을 냈어요. 근데 100을 돌려받아요. 그럼 여전히 50이 남는 장사잖아요. 이 사람 반대할 리가 없죠. 90%까지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 돌려받는 게 더 많아요. 90%까지는. 그 다음에 그 위에 5%는 낸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내고 돌려받는 게 비슷해요. 상위 5%가 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기가 돌려받는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왜? 토지 불평등이 워낙 심해가지고. 예?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다 뭐 이게 토지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토지에서요.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가 이 투기 계속 지속시킬 수 없잖아요. 예? 부동산 불러서 더 지속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게 되면 소득지분비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땅 한 평 없는 사람은 100이라는 게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50%고 40%고 땅이 없을수록 그러니까 많이 받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소득재분비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가 이 90% 내지는 95%는 반대할 이유 있습니까? 자기 손해보는 게 없는데? 저기 중산층들 같은 경우도 세금을 50, 60, 70, 80, 90 내라고 하더라도 100을 돌려받는데 바로 반대하겠냐고요. 나한테 세금을 70 걷어갔다가 바로 100을 돌려주겠다는데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있냐고요. 왜 조세 저항이 없습니다. 조세 저항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독점권을 이게 붕괴시키는 게 촉발자가 됩니다. 이거 한번 경험하면요. 저는 이거부터 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요. 기본소득 원리. 이걸로 출발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되면요. 아까 이제 참여처럼 그런다고 했지만 경험을 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못 벗어납니다. 중도돼 버려요. 되게 좋은 거라는 걸 대부분 국민들이니까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낸 세금보다 우리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뭐냐면 조세 저항이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내는 세금에 비해서 혜택을 보는 체감을 잘 못하겠다는 거. 둘째는 뭐냐면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 세금 내는 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이건 바로 자기가 세금 내자마자 다 돌려받고 앉아있고 더군다나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없어. 이걸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국민들이. 네? 이걸 가지고 조중동에서 막 공격해봤자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안 먹혀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조중동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근데도 많은 국민들이 여론이 전 국민을 지지하는 이유가 그래요. 작년에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 맛을 보면요 못 태어납니다. 이걸 하게 되면요 소득세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소득세에다가. 이거는 우리가 소득세를 우리가 올린다고 해보세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아요. 기존조정이.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혜택을 보는 거고 바로 돌려받는 건데 왜 이거를 우리가 저항을 하겠냐고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조세의 민주화, 재정의 민주화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기재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로. 기본소득 지역화를 싫어하는 이유가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하고 청년들 주는 거는요. 청년 기본소득. 우리 지금 농민 기본소득, 농민 기본배당, 농민 기본소득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기존 예산 조정과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해봤는데. 뭐 한 달에 그러니까 한 3만 원씩 해가지고 매달 3만 원씩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예산 조정으로 가능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예? 가능하거든요. 그건 기존 예산까지 하자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은 제가 그래서 소득재 분배, 지역경제 활성화, 저기 지역 화폐들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뭐냐면 성장을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요. 1년에 60세 이상이 67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성장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 조만간에 이제 성장 중단의 시대니까는 일본처럼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성장의 기본적인 동력은 고령화되는 속에서 성장의 동력은 혁신뿐이 없습니다. 혁신이에요. 혁신은 결국 뭐라 했었어요? 지금 시대의 혁신이라는 것은 과거 제조업 시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연구 개발하고 뭐 이렇게 돈 때리면 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뭐 아이디어예요.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야지만 이게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 나라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열어주지도 않고 지원도 안 해주면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활성화될 걸 기대한다는 것은 이건 도둑을 신고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서서히 말라간다. 이 상태로 지금 방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를 완전히 바꾸려면은 이 기본권 도입은 불가피하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뭐냐면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로나 재난이 없었으면요 기본소득 도입 힘들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 들어오잖아요. 지금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세계에 유례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을 받으면서요. 많은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그게 기본소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생겨버렸어요.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는 굉장히 인식이 좋거든요. 이미지가요. 네, 국민들이요. 그리고 이런 거라면, 기본소득이 이런 거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금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으로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커졌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네?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뭐 실험하고 뭐하고 그거가 됐잖아요. 지역별로. 근데 국민들이 한번 체험을 한 거야.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요. 지난해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50만 원을 가지고 이걸 단기적으로 50만 원 지원을 가지고 일부 주자들이 그 껌값 아니냐 한 달에 그러니까 4만 원뿐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달에 4만 원씩 줘가지고 1년에 50만 원 주나요? 그걸 한 번 줘가지고 50만 원 주나?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25만 원 주나? 받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매달 안 준다고 해가지고 기본소득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 1년에 한 번 줘도 그건 정기적인 거잖아요. 정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 5가지 요건 이거 얘기하는 건 이건 다 옛날 얘기예요. 이런 게 기본소득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현금을 줘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 지역화폐를 주는 거 많은 국민들이 거의 반발 없었잖아요. 작년에 받았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2번 주는 건 지역화폐를 줘도 돼요. 네? 명절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보고 이렇게 쓰는데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달 그러니까 이렇게 줄 때는 한 50만원씩 매달 줄 때는 그게 저는 지역화폐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근데 1년에 2번 주는 거는 지역화폐를 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기본소득이에요.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지만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지속 불가능한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은 얘기는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빗밤들만 해요. 새로운 창의적인 시도를 지역화폐가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창의적으로 만든 정책입니다. 소멸성 지역화폐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도한 나라예요. 미국 같은 다 현금으로 줬잖아요. 현금으로 주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저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축으로 해버린 거예요. 쓰지 않고 돈이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에 없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안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 우리는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거뒀잖아요. 지금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국가 정책도요. 왜? 기존의 경제학 체계에 나와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경제가 안 살아나고 앉았거든요. 네? 해법을 제시도 못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창의적인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딴지나 걸고 앉아 있는 게 지금 우리 경선 과정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자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그걸 다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은 새로운 기본권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왜? 경제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경제 생태계는 이미 쇠퇴해가고 있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지금 전개되고 있고 우리도 그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술 변화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추가로 더 얘기합니다. 제 책에서 얘기하지만은 저희 기본 일자리하고 그래서 기본 데이터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기본 금융을 대출받는 사람도 그러니까는 부실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사회 많은 사회적 경제주체들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주들이 정부나 그러니까는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많이 제공도 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 인력들에 대한 최저임금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 줘야 돼요. 그거 GDP 한 0.7% 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이 1년에 30조가 넘는데 이걸 하는데 한 16조 돼요. 16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년 뒤에 그러니까 그래서 1,000만 원 빌린 거 못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 기본 일자리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화될 염려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는 뭐냐면 그거를 부실화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만약에 걱정된다면은 낭비가 되는 거 걱정된다면 기본 일자리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전혀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이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지속이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안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 기본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본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이 지금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늘 비유를 하지만 벌과 나비를 잡아다가 그러니까 사막에다 갖다 던져놓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아세요? 사막에다 갖다 놓으면 벌과 나비가 길을 쓰고 꽃을 찾아냅니다. 왜? 그 집에 살 길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국민들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게 본능적으로 있다 보니까는 어떤 지도자가 자기들의 살 길을 제시해 주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기본소득이 뭔지 이런 거 알고 논리적인 이런 거 이름을 알겠습니까?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을 받아 보니까는 이게 기본소득이라면 괜찮은 거네. 이게 인식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다른 거 토론회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지금 정부가 주려고 하는 거를 이거를 전 국민 지원으로 관철시키면 된다. 한 번만 더 관철시키면은 이제 완전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번에 80%가 주는 것을 100% 주는 걸로 다 주는 걸로 오늘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그거 올렸더라고요. 25만 원씩 1인당 80% 주는 거를 20만 원 줄여가지고 100%는 다 주자. 또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정 만약에 재원타령 한다면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요.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기본소득은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전 국민이 국민들이 한 번 더 경험하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력들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효과면에 있어서는 정부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한 번 더 주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 기본소득 운동을 확산시켜야 되는 구축을 들어가야 되는. 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진 교수님과 함께 토크를 질문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쇼를 할 거니까 간단하게. 다른 게 아니고 경제학자 역시가 네?
잘 안 들리죠. 경제학생 없이가 근거냐 아프나는 경제학생 없이가 근거냐 아프나는 얘기했잖아요. 부재적 경제의 모순인데 이 상황에서 저항독립 재난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 조금 남냐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청년들이 포기하는 자체가 미래가 안다면서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뚜렷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요. 네. 아까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요. 원유랜드라고 있죠. 예? 토지화폐요. 예. 일종의 토지화폐 성격이 있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니 그걸 떠나서요.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들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 국토보유세가 종부세 폐지가 했을 때 국민들이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저는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40만 원을 이해를 이렇게 경험했을 때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도 정책적인 수용도 굉장히 저는 높을 수밖에 폭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기본소득을 소득세를 확산시킬 수 있다. 국민들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대답이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할 게 없다 그러는데 맞죠? 할 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기본소득, 기본금융 이런 것들이요.